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 한 지방 법원인데 에어프루트라는 거기에서 한 판사가 이 재판 결과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에 저촉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을 간섭하려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기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 합의체의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 다음에 이 반대 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 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쟁된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아주 신중하게, 그죠?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거기 보충 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에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이에요. 아무 상관,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처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 보고서를 내주면 돼요. 그럼 그 보고서를 다 이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12명이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를 잡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에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